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첫날의 문을 열면서 김용민의 신년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자 용용이 아닌 얼굴 용자를 쓰는 얼굴돼지 몸돼지 그리고 호는 꿀꿀 김용민 DJ께서 2020년 경제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곧게 맹세하시었다. 애청자들은 이 맹세를 다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애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시작과 함께 33번의 보신각종을 들으면서 새날의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으면서 이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열일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쭉쭉 상승 곡선을 긋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출생률은 살아나고 자살률은 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이 소멸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종교계가 존경받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모든 바람들이 잊히지 않도록 2020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0년에도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경자년을 경제년이라고 했는데 경제가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네. 발음 잘못한 건데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올해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면서 또 이뻐해 주시면서 김용민 라이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그랜드 오프닝 새해 문을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자, 매일 받는 선물 같은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오늘처럼 새해 첫날은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올해 365일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김용민이 기원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020년 새해에도 수신료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순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이 김용민의 힘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말고 김용민 라이브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용수처 올해도 자로잰 듯한 중립정신으로 공정한 뉴스 세상 보는 눈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2020년을 열다 청년편, 경제편, 역사편, 그리고 마지막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치를 축제처럼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한 의원은 11살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32에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민주주의 선진국이지요. 또 복지 입국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 자연스럽고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를 체득한다고 합니다. 최근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 34살의 산나 마린 총리가 탄생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평균 연령 몇 살일까요? 58살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정치, 작년보다는 더 젊어져야겠지요? 더 건강해져야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을 열다 청년편, 청년 정치 크루 이동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동수입니다. 네, 청년 정치 크루. 크루가 뭐예요? 같은 팀은 아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때로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또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힙합 같은 음악에서 있었는데요. 저도 정치에서도 한번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크루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청년 정책 싱크탱크를 필요로 하는데, 그 청년 정치 크루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또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 담당하는 기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일한 친구도 있고, 의원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희가 소속 정당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지만, 네. 청년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책으로서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모인 그룹입니다. 주로 그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같은 노동 관련 문제를 다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그 노동관계법을 다룬 정책 제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노동관계법을 다룬 정책 제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다들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취업준비생이었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취업준비생인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침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열정페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었는데. 갑질 이런 것도 그렇죠. 심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취업준비생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사기 방지법 같이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취업 사기란 게 어떤 유형의 사기입니까? 그 취업 사기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그 외국 항공사 다니는 승무원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외국 항공사 업계가 너무 채용 사기가 많다. 그래서 뭐냐 하고 저희가 좀 만나 보니까 네. 외국 항공사들이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렇게 지사를 두지 않고 이렇게 그 승무원 학원이나 이런 데 채용을 위탁을 하거든요. 승무원 선발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항공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 이래 가지고 그 승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개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없었던 채용인 거죠. 그럼 돈만 날리고. 네, 그렇죠. 이제 그 학원 측에서 이제 없는 강의를 만들어서 마치 이제 사람을 뽑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채용 위수탁받은 관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직자가 좀 요청하면 좀 보여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정부 국무회의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일하는 국회였다면은 진작에 통과됐을 그러게요. 텐데. 아쉽네요. 안타깝고. 취업준비생 보호법. 그동안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채용 이전 단계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또 혁혁한 공이 있었군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로서도 굉장히 유용할 텐데 말이죠. 예.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언론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어느 언론사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모 경제지에서 이제 모 경제신문. 모 경제지에서. 근데 제가 그때 1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근데 월급으로? 예, 월급으로 10만 원. 무슨 일 하셨는데? 인턴 기자로 이제 취재하고 이렇게 기사도 가끔 쓰고 이런 일들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무급 인턴들도 많았고 저 역시도 이제 그게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가는 당연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다. 여기서 일하면은 기자가 될수 저임금에 있겠지. 시달리긴 하겠지만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2015년, 16년쯤 해가지고 열정페이니 인턴 착취가 막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잖아요. 월 1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교통비를 생각하면은 돈을 내고 다닌 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취업준비생에 관한 착취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대두가 되나 해서 좀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있었고 취업
사기 방지법도 발의하셨고 취업 사기 방지법 이거는 취업준비생보호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취업준비생보호법은 취준생들이 이제 채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들, 예를 들어서 뭐 압박 면접한답시고 인신공격하고 아니면은 뭐 실무 평가를 빌미로 이렇게 영업을 시켜놓고서는 한 명도 안 뽑고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뭐 불합격자들한테는 기업들이 통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합격자 마냥 기다리지 않게 좀 불합격했더라도 좀 통보를 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취업 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채용 과정에서의 사기, 없는 채용을 만들어서 이제 학원 수강을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문제, 청년들의 여러 고민들, 고충들 이게 결국 정치로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그렇죠. 각성하게 되셨어요. 그냥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경선 할 때였는데요. 2002년. 네, 그때 이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제가 막 연설도 따라다니고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정치에 관심을 갖긴 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쪽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무래도 그런 뭐 열정페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게 청년들 맨날 뭐 정책은 나오지만 보면은 다 뭐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나오지 정작 우리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른이 정치사라는 책을 내셨나 봐요. 예. 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 사북 사건이라든지 뭐 부산 정치파동, 제주 4.3이나 베트남 전쟁 같이 오늘날에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희 또래 친구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답사를 가서 이제 좀 둘러보고 이야기를 여행기식으로 풀어내서 얼마 전에 이제 냈습니다. 정치 역사인데. 정치사. 이 정치사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걸 책으로 내서 청년들하고 공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디서 일했어요? 의원실에서 일했는데 비서로 이제 언론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아침 나오는 거랑 점심 나오는 거랑 뭐 기사가 다르고 해서 감당이 안 됐는데 그 기사 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슈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고요. 하물며 이제 정치권에 있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이슈를 소화하기가 힘든데 다른 일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굵직한 사건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만 그냥 좀 쉽게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이동수 대표께서 2017년 6월에 충북 단양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역 의원에게 호통을 친 걸로도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때? 뭐 사실 호통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청년들 쓴소리 듣겠다고 해서 이제 모여서 저도 갔는데 저 빼곤 다 당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당시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 끝나고 대선 끝나고 글쎄 말이에요. 한창 이제 그때의 일인데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때 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뭐 반성의 기미가 안 보였던 건 물론이고 저는 더 이렇게 심한 거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이 한국 새누리당 당시 의원님들이 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걸 1년 뒤에 못 지키면은 뭐 세비를 반납하겠다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때가 딱 1년쯤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약속을 잘 안 지켰죠. 안 지키신 게 이제 법안 몇 개 발의해놓고서는 우리는 약속 지켰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거 진짜 국민들이 믿었을 것 같냐, 이렇게 약속 지켰다고 생각할 것 같냐, 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사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님이랑 정준길 대변인님이 쓴소리 듣겠다고 불러놓고서는 이제 저한테 발끈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 자기는 이동수 씨한테 따질 게 있다고. 왜 청년들이 왜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고 정유라만 이렇게 뭐 언급하느냐. 근데 사실 제가 뭐 그 당시는 이제 문준용 씨 뭐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유라 씨에 비하면 굉장히 뭐 세 발의 피 아니냐. 청년들이 이걸 같은 급으로 놓고 뭐 생각할 것 같냐. 뭐 이런 반박을 했었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한 달 후에. 그래요. 청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왜 청년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코드에 맞는 예. 발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도리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혼이 나셨군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도 컨텐츠도 없다라면서 청년의 현실과 괴리된 그런 정치권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어떻습니까?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졌는지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퇴보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국당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하나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그 것이? 당시에는 우왕좌왕했다면 지금은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거. 아, 예. 지금은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뒤로 간 느낌, 오히려 네.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기만 하는 정당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추구하던 가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네. 전 이런 것들이 분명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가치도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카풀 사태 당시에 이제 네. 택시 기사님들이 막 반발하시니까 나경원 대표님께서 바로 그냥 그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 맞겠다 하면서 저는 대화의 장을 좀 걷어찬 게 아니었나. 그 점에서 좀 당분간 이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도 컨텐츠도 없는 건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 남자,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를 거듭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반대로 그만큼 청년들이 이 민주당을 이탈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정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이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정책에 따른 호불호는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반발이나 이런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그런 자세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예컨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취약층이 뭐 30대 초반부터 20대 남성층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 전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예.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해서 분명 이제 20, 30대 남자들도 불만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뭐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듣고 조율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부 의원님들이 뭐 이명박근혜 때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아하. 뭐 너희 뭐 일배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 게 더 이렇게 아이고 싸잡아서 얘기할 일 그러니까요. 아니죠. 네.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그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촛불 집회 나갔던 이 청년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자세가 좀 과거에 그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만 하면은 뭐 정교조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예. 이 점에서 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민주당다운 모습, 좀 반대의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젠더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들 중에 네. 뭐 이제 뭐 남성이 우월하다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봉건적 사고를 갖는 그렇죠. 아마 저는 20대 청년은 거의 네. 없다. 네. 이제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지금 불만들이 걷어차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20, 30대 남자들의 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 그래서 많이 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네.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선점을 했어요. 네. 이슈를.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또 서울 수도권에서 20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만큼 높고 말이죠. 네. 예. 좀 특이한 현상이 이제. 저는 기성 정치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뭐 안 들으려고 안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 너희 왜 이렇게 화내느냐 이런 좀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예. 모신 건 아니니까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고3 중에서도 투표하는 사람이 생일 지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투표소에 첫 발을 내디딜 새내긴 유권자들을 겨냥한 각 정당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 18살 유권자들 한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이런 상당히 젊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한 현상,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예, 저도 그동안 이제 청년층의 어떤 목소리가 과소대표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게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일지언정 이렇게 청년층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의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 그 우리 대표께서 이동수 네. 대표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아이디어? 만 18살에게 확 와닿는 확 와닿는 정책. 뭐 정책이나 뭐 공약.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뭐 당장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건 아니시고. 뭐 근데 저는 되게 큰 담론보다는 예. 되게 자잘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예. 들어서 대학생 그러니까 그런 거 예.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대학생들이 예. 수강 신청할 때마다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전공 필수 과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학생 수만큼 열리지 않아서 이제 그걸 뭐 학기를 늦춘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네.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뭐 잘린다든지 예. 뭐 등록을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몇백만 같아요. 원 내고 수업 듣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베팅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만큼을 원하는 수업에다 베팅을 하면은 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래요. 예, 참.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김홍신 소설가 그분이 이제 건국대 교수를 하셨는데 네. 그분의 수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겠어요. 그렇죠.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래서 그분이 운동장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양질의 교육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다는 게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이제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 안 하던 그러니까요. 시절에는 신청하면 다 수업을 네.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전쟁이죠. 예.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그 학교 측에서 이제 그 특히 전공 필수 과목만큼은 좀 학생들이 다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열어줘야 된다고 넘치면은 생각합니다. 또 예. 그 수업 개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실 지금 정말 너무 이 대학생들이 다 되는 일이죠. 대표가 안 되니까 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조차 없으니까 말이죠. 네. 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척수장애인 최영 박사에 이어서 93년생 원종건 씨를 네. 21대 총선 인재 영입 2호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도 뭐 뉴스로 접하긴 했는데 네. 저는 최 박사님이나 아니면 원종건 씨 영입은 되게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문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정치인이 방향만 잘 정한다면은 네. 그런 전문성적인 부분들은 보좌진이라든지 음. 아니면 국회 사무처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네. 또 그동안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한 경우가 적었잖아요. 네, 네. 전 이분들이 이제 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예. 2016년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19살부터 39살까지 2030 세대의 네. 유권자 비율이 35.6%입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하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19세에서 39세 당선인은 전체 의석수의 1%인 3석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40대가 돼가지고 예. 사람 수가 줄기도 했어요. 한 분이 올라가셨죠. 네, 네. 김혜영 의원. 네. 이 청년 정책을 말하는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그만큼 작다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들 보고 알아서 커라. 예.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정치 현실은 너무나 높은 벽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정치 지망자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한마디로 거지가 됐어요. 여기 소기자 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니,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정말 참. 예. 이런 상황을 네. 따져보면은 청년 정치 감히 도전했다가 네, 정말 그렇죠. 집안이 망하게 생겨요. 이거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저는 일단은 젊다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청년 정치를 해왔다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네. 그냥 당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당의 나팔수 같은 역할 또는 뭐 정치인의 자녀라든지 성공한 네. 기업인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보편 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청년 정치하면 그동안 되게 비례대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전략공천 뭐 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정치의 기득권은 사실은 지역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도전하고 또 그 아성을 깰 수 있는 제도적
토양들 예컨대 뭐 공직선거법 안에서도 그 선거 운동에 관한 조항 또는 정치 자금에 관한 조항들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깨서 지역구를 흔들어야지 그냥 비례 몇 명 이렇게 갖다 이제 놓는다고 해서 네.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가 구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묻고 말은 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명함의 크기까지 규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9 곱하기 5cm.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무실에 왔을 때 뭐 개소식이든 이런저런 행사할 때 이쑤시개를 주느냐, 네, 젓가락을 나무 주느냐. 젓가락을 주느냐 이것까지도 네.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6년에 그 젓가락 김밥 그 예. 논란이 또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이쑤시개로 하면 다과고. 먹으면 간식이고 네. 간식이고 다과고 그런데 국이랑 같이 해서 뭐 일단 젓가락이 나오는 순간 이건 식사가 된다. 예. 아.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중앙선관이랑 지역선관이랑 해석이 달라가지고 예, 예. 혼선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제도가 우리의 그 어떤 인식과 네. 정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예. 청년 정치 크루 이동수 대표 올해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또래 친구들과 어떤 정치 사이의 가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래 2030 세대에게 정치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예. 글 앞으로 더 열심히 쓰고 또 책도 많이 내고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나가시면서 추천 음악 한 곡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방탄소년단이 3년 전에 냈던 봄날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어. 이게 또 세월호 추모곡으로도 유명한 그래요. 곡입니다. 봄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의 봄날이 열리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동수 대표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입니다. 경제. 부자 되세요. 네, 새해 소망으로 부자 되라는 덕담. 올해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화두입니다. 부자. 네. 대한민국의 부자 되기 열풍,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2년인가요? 모 신용카드 회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 씨가 부자 되세요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2003년, 2004년에는 10억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목표 액수까지 이렇게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욕망. 대한민국 경제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새해 첫날에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렇게 또 새해 첫날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덕담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서민들의 마음이 좀 올해는 좀 푸근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음 편안한 경제를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네.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들이 좀 올해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경제 키워드를 골라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성장 기조거든요. 네네. 저성장 기조인데 그런 점에서 올해는 좀 이 혁신 성장에 좀 주춧돌을 좀 놓는 좀 첫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 성장. 네. 그래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화두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보다는 좀 낮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뭐 남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남모르는 어떤 그런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았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부의 좀 희망이 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최대 상한치를 설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정부도 그러니까 2.4% 달성하기에 좀 달성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목표치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률이 한 2.4에서 한 2.5%로 지금 보고 한 2.5에서 한 2.6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하고 상당히 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제가 네. 일전에도 한번 출연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올해 그 예산을 두고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 슈퍼 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좀 더 그렇죠. 과감한 예.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 이게 교수님의 견해 예.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은 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장률 목표치는 뭐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밝은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좀 이제 한 가지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하여간 어렵다는 거 저는 이제 100%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네. 어렵고 특히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 마이너스로 다들 떨어졌다가요. 네. 떨어졌다가 전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그냥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고요. 지난 10년 동안에요. 그리고 심지어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조차도 성장률이 높은 개도국조차도 네. 2010년 이후부터 계속 하향세를 기록하다가 2017년에 잠깐 이제 반짝 이제 회복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하강세로 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2017년에는 3.2%를 문재인 정부 첫 해는 3.2%를 달성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7 지난해 한 이제 2.0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요 선진국은 이미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그리고 신흥국들조차도 계속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이제 감안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성적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 계속 높아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가 그러니까 지난 두 해 동안에 미국이 조금 높았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높아요. 성장률이 꼭 그 행복지수하고 결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게 박근혜 정부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성장률이 2.9%였어요. 네. 그럼 지난해 이제 한 2.0%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6년에는 가계소득이요. 0.2%뿐이 안 증가했어요. 근데 지난해는 이제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까지 보게 되면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장률이 3% 가깝게 올랐던 2016년도에도 가계 중에서 한 50 내지 60%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소득이 후퇴하는 가계한테는 그 성장률 3%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피부에 안 와닿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성장률이 적더라도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높게 올랐다면은 네. 가계들은 사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성장의 어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에 정부가 전체 예산 중 약 71%를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월 총선을 의식해서 돈을 당겨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71%의 그 예산을 쏟기로 했다. 이 71%는 어디다 쏟는 거라고 보세요? 먼저요. 네.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요. 네. 그거는 뭐 과거 그러니까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했었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조절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은
과거에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복되었던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행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럼 점에- SOC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현 정부는 주로 SOC에서 생활 SOC 많이 이제 가오는데 생활 SOC는 일반 SOC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일반 SOC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고속도로 이제 항만 뭐 이런 것들 뭐 닦는 거 이제 철도 닦고, 예, 토목건설 이런 것들인데 생활 SOC는 말 그대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역에 뭐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생활 시설들과 관련된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이제 SOC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SOC는 또 서민들에게 또 우리 도시 이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렇죠. 복지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당이 더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업인들한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큰 항만 도로 뭐 철도 이런 거 지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광팔기 좋잖아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면은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 언론계에 있는 기자들이요. 네. 좀 이제 경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네. 이 용어를 막 써요. 네네.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뭐 조금만 하게 되면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든가 이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디플레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한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돼야 돼요. 예? 2년 이상 지속되려면요. 이게 소득이 네. 2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2년 이상 후퇴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월급이 동결은 되더라도 네. 후퇴한다는 건 쉽게 상상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현상은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던 이유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수요층 요인보다는 공급층 요인이에요. 공급 측 요인. 예, 농산물의 그러니까 작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작황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들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과거보다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저물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디플레이션하고 저물가 다른 개념이고요. 선진국가들도 다 저물가 상황입니다. 선진국가는 더군다나 양적 완화라는 돈을 엄청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양적 완화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은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가장 작황이 좋았을 때까지 떨어졌고 유가도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뭐 교복 무상 교복 지원도 네. 한 번으로 효과가 끝나는 거지. 뭐 교복 무상 공급을 올해도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작용을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물가 그러니까 1% 내에 그러니까 저물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얘기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욕망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 또 부동산 통해서 뭐 소득을 늘려보겠다 이런 욕망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2019년 정부가 아주 막판에 12월에 큰 폭탄과도 같은 규제책을 내렸고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이제 상승폭을 크게 줄였는데 2020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먼저 정부가 좀 초기에 좀 도입했어야 될 정책을 네. 좀 너무 늦게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간을 보면서 자꾸 그렇죠. 정책을 내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었는데 네. 관료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그러니까는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네네. 그런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효과를 도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조치들을요. 네.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0대들의 네.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나라는 소위 말해서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나라 없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이건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또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가게 하는 것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특히 뭐 그 대원칙은 저겁니다. 정부도 얘기했지만은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기대 수익을 네. 기대 수익의 그 기대를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네. 다주택자에 대한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네.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불씨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다시 또 이제 이게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그나마 진입을 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투기 세력들이 지금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시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없애버리려면은 네. 부동산에다가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는 수익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균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네. 이걸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유동자금 같은 경우 네. 선순환할 수 있는 투자처는 없을까요? 이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금들을 네. 이 자금들을 그러니까 이 생산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네. 청년들 창업 이런 걸 굉장히 가잖아요. 네. 청년들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가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유인하는 자금들에 대해서 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주면은 네. 갈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동자금이 예. 호시탐탐 투자처를 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로소득에서 기대 수익 못 누리게 하면서 네. 동시에 생산적인 그러니까 활동에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죠.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서울 집값만 뛰잖아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뭐 완전히 딴 세상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강연 가면 있잖아요. 네.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예. 지방 경기에 좋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이제 좋은 집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매력적일 정도로 만들어라. 청년들이 오면은 지역 경제 살아난다. 그렇죠. 대기업들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에게 안 온다. 대기업들은 뭐냐면 어떤 데 가냐면은 네.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은 데로 간다. 네. 요즘 시대 트렌드는. 네네. 그러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주거비용이 적게 들게 해주고 그리고 초기에 자신들이 일거리를 만드는 동안에 적어도 소득을 지원해주고 예?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그러니까 좀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주부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들 아파트 주변에다가 청년 임대 아파트 짓는 거 반대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저기 이제 결국은 노인들뿐이 안 남게 되고 노인들만 남게 되면은 네. 결국 옆에 나라는 일본처럼 공동화돼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가 그런 거 다 떨어진다. 네. 청년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지역의 자영업도 잘 될 것이고. 뭐 상권이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이 거기 지역의 상권이 형성돼야지만이 또 그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시야를 좀 더 그러니까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마시고 네. 청년들이 살 수 없는 도시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죽음의 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줘라. 네.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살게 되면 내가 주거 문제 걱정 안 하고 내가 여기 와서 내 창업이라든가 일거리 만들 동안에 내가 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그래서 네. 이걸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해라. 지금 일자리를 지금 기업도 못 만들고 정부도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네. 청년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 속에서 이걸 투자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기업이 일자리 만들 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네. 그거 똑같은 거다. 네.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걸 바꾸면은 네. 바꿔서 접근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기본소득 논의가 만기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해요?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복지가 아니라요. 투자로 생각해야 돼요. 투자로.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예.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예. 그러면 누가 소비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재원으로 소비를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기본소득으로부터 맞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고 예.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요. 네.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이 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금 기술 진보에 따른 그 변화를 네.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네. 결국 뭐냐면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예. 자기들이 만든 물건 팔 데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시장 수요를 이거 유지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예. 아, 그래요. 참 우리가 갈 길이 참 먼 것 같은데도 또 주변에서 그동안 나왔던 화두들을 잘 살펴보면은 대안이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리더십 또 우리의 정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해 우리 교수님 소망이 있으시다면? 저는 좀 청년들이 좀 숨을 쉬는 수 있는 그런 좀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들이 참 너무 힘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실패를 해도 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 우리 사회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면은 그 뒷감당 때문에 청년들이 10년, 20년 맞습니다. 날고생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청년들이 구조. 희망을 네. 못 가지면요. 그 예. 사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2020년을 열다 경제편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가시면서 노래 한 곡 추천하고 나가시죠. 예.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까? 네? 지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지금 언제 얘기합니까? 예. 20년 뒤에 하실 것도 저는 아니고. 지난해 저한테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와닿던 노래가요. 네. 이 홀로 아리랑. 홀로 아리랑. 그 노래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자, 그리고 저는 2부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